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즐거운 소식 전할 때보다는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룰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피하고 싶을 때. 오늘이 딱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빚진 마음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30년 넘게 가슴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정말 숨 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가시 얼마나 찔리셨겠어요. 아프셨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용기를 낸 이유는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공감하고 따뜻한 눈길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줄어드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려고 했어요. 앞에 대담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홍상진 선생님 아드님이신 송철환 선생님께서 갑자기 뇌 출혈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최병준 교수님은 지금 경희대 법대 교수시고요. 아버님께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계실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자들을 감쌌다는 이유로 남산에 끌려가셔서 의문사를 당하셨어요. 어릴 때 일이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장호건 선생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아실 텐데 정말 일제 때 대단한 활약을 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선생님 지금 뒤에 이걸 발견했을 때 발굴 당시의 사진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분 모셨는데 오늘 이 토론의 제목이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남겨진 아들이 말한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그걸 여쭈면서 한번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수님은 마이크 있으시니까 드시면 되고. 네. 장호건 선생님께서 먼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가족과 같은 또 옆에 계신 우리 최 교수님 가족과 같은 이런 분 말고도 잘못된 그 유신 정권 하에서 많이 희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직도 참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죠. 다행히 다행이라고는 뭐합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저희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정말 이런 자리도 나오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에 멍해를 쥐고 멍으로 갖고 사는 다른 망명의사된 가족들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 역사를 바로 세워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남편을 잃었을 때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셨습니다. 올해 88세가 되셨는데
37년여간을 참 꿋꿋하게 다시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게 되는 걸 보고 돌아가시려고 참 꿋꿋하게 살아주셔갖고 저희 자식들은 참 고마운 마음인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건강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강준 교수님 어떠세요? 뭐 장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사 말씀 경험해서 어머니 건강도 좀.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옆에 계신 장호건 선생님과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유신 시절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다 여기에 모시고 나올 수도 없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가족들이 다 모이지도 못했고 지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슬픈 생각도 듭니다.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장준하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지신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희생되신 분들과 또 많은 유가족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쭤봐 주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오로지 아버님의 이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만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뭐 자식들에게는 항상 밝게 살아라. 아버님의 일은 언젠가 꼭 밝혀질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곧 좋은 세상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좋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고 과연 좋은 세상이 온 것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거죠.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물론 뭐 의문사, 다시 말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실체, 낱낱이 그 진실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런 것이 항상 마음이 아프시고 이 아버님에 관해서 어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어머님을 포함한 저희 유가족들이 생각하고 그 간절히 바랐던 그런 방향으로 사실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쉬운 점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당시에 보니까 어머니가 37이셨더라고요. 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뭐 지금은 이제 76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그때 당시에 사진 한 장을 내가 보니까 상당히 어리셨던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네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뭐 저는 49살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버님이 부재하다 하는 느낌? 그 아버님께서는 항상 저희들 좀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너무 엄하기만 하신 아버님이 아니라 저희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고 그렇게 이제 기억에 있고 또 좀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도 있으셨고 뭐 동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좀 농담도 하시고 장난치고 이러는 거를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밝으셨던 분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좀 혼란을 어릴 때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러셨죠. 그 여동생이 무덤가에서 막 너무 더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막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 사진 한 장의 그 꼬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 여동생은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제 여동생은 또 저보다도 2살 이렇게 어렸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더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아버님께서 혹시 사실은 어디 살아계신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 또 그런 것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저 여동생은 아마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린 나이에 그때 남편도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는 상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 장호건 선생님께서는 요새 100만인 성명운동 아까도 보니까 성명들 다 하셨습니까? 들어오시면서요. 네. 그 성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는 운동에 대해서. 네,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00만이라는 숫자를 내서 무슨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유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종신 집권하려던 박정희에서 유신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유신을 철폐하고 유신을 빠진 장수라 선생님이 국민의 권리인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100만인 서명운동이 끝나게 되면 박정희 유신 정권도 법을 바꾸든지 하는 어떤 전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장 선생님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유신 시절에 그런 일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전 범국민적 운동인 소위 100만인 이 진상규명, 암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당시 일부를 겪고 타살임을 확인하고 나서 정부에다가 이것을 조사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해규한 151이라는 숫자를 내세워갖고 이 정권에서는 해결을 안 하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과거의 진상을 밝히겠다 하는 의미에서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권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쭈면 박근혜 후보께서 사과의 의지를 몇 번 내비치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2007년도 경선 때 그때 이명박 씨 자네끼리 싸움을 할 때 박근혜 씨가 이번에 또 그런 일도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사과를 하겠다. 저는 저희 집을 찾아서 저희 모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과를 하겠다는데 뭘 사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사과를 했는지 한다 하는 건지 그 깊은 내용이 없이 그냥 사과하러 왔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것뿐이죠. 그래서 박근혜 씨는 자기가 사과를 했다 하는 말은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보다는 어떤 분들은 사과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 저는 이제 그 의문사를 포함해서 과거 청산과 그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청산과 그 문제의 해결의 최종적인 단계는 용서와 화해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용서와 화해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일단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어야 됐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말해서 확정이 됐어야 됐고, 또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진상이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었고, 또 국민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그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단계가 있고요. 지금 하버드대 법대 학장을 하고 있는 마사 미노 교수가 있습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한국의 이런 과거 청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고, 근데 이분이 그 Vengeance and Forgiveness, 그래서 복수와 용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런 과거 청산의 마지막 단계는 용서와 화해인데 그 전제가 되는 어떤 사과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불완전한 사과는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이제 썼고, 그 부분에 제가 당시에도 이제 감명받은 바가 있었고, 사과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사과, 완전한 사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사과여야 할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뭐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어떤 뭐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하는 또 그 시점에 하는 사과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과는 지금 불완전한 사과, 다시 말해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두 분이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우리 장호건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58이 있어요. 58. 56. 46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삶이었는데, 이제 대포에서 뭐 참 힘들었다. 또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백성 살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한국에 안 계셨었죠? 네. 제가 장준하 선생님, 저희 아버님께서 75년도 8월 17일 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 해 76년도 4월 19일 날 제가 밤에 이제 테러를 당합니다. 그 턱뼈가 제가 다 부서져 갖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에서 거의 6개월의 이제 대수술과 치료를 받고 누워 있다가, 제가 누워 있는 동안 제가 장남입니다만 저희 집안은 뭐 풍비박살이 났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 퇴원하고 나서 그 집안 식구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전부 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있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 여동생 둘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보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입을 줄여야 한다. 참 이런 얘기하면 창피스럽습니다만 시집을 보내고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했죠. 모친은 시집간, 제주도로 시집간 여동생 그 시집에 가서 좀 기대서 살게 해드리고, 결국은 지금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는 미국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무슨 영주권 이런 걸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
37년 동안 그건 제가 또 외국으로 도망나가고 그리고 37년 동안 아직 우리 가족은 한 번 다 자리에 못 모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세상을 바꿔갖고 우리 가족도 한번 다 모여봐야겠죠. 하여튼 고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꼭 빨리 모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일단 아버님 돌아가시고 물론 이제 집안에 가정이 안 계시다는 게 뭐 가족으로서는 이제 큰 슬픔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버님 당시에도 잘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간첩에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저희 모두가 이제 간첩의 가족이 되어 있고 간첩의 자식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희는 초등학교도 여러 번 당시에 전학을 했어야 됐고 거주지도 여러 번 옮겼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내 아버지가 누구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유년 시절 뭐 이렇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능하면은 저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좀 노력을 하셨어요. 뭐 그게 처음 가능하게 된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기보다는 뭐 일단 국내에서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간첩의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외에 나가서 이 사실을 밝히고, 뭐 당시에 아버님께서 아시던 외국의 지인들, 뭐 그때는 아버님께서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서 뭐 연구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도 뭐 독일이나 하버드 법대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이제 전문도 보내주셨었고, 뭐 위로의 전문이죠 당시에는. 또 우리 정부에도 공식적인 항의도 있었고, 다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또 연락이 이제 두절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84년도에 처음 나갈 수 있었고, 그때 독일에를 가서 뭐 미국에도 그렇고 뭐 독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미국까지 가서 제가 만나뵐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뭐 등기 속달로 우편물을 보냈었고, 또 등기 속달로 우편물을 받고 답을 받고. 근데 저로서는 어린 마음에 좀 이제 외국에 나오면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사실 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 국내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또 외국에서는 이미 아버님께서 간첩이었을 리가 없다, 그건 그 당시에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살해되신 것이지 자살을 하셨을 리도 없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일이고 더 이상 외국에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님도 법대 교수셨고 교수님도 이제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같은 공부를 택하셨어요? 네, 뭐 그 부분은 또 뭐 이런 아버님의 비극적인 죽음과 는 또 조금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런 대단히 일찍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 하셨고, 그것은 이제 50년대 중후반 이때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민법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아직 민법전이 없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우리 법학을 선진 법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근데 일본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이런 서구의 선진 법학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빨리 그 선진 법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일본보다 더 나은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의 선진화 또 법학의 발전 여기에 헌신하시겠다고 교수가 되신 분이신데 뭐 42의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당시에 한 학자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아버지로서도 그렇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꿈이 완전히 무산된 그런 한 아버지의 이제 삶을 보면서 또 아버지의 삶을 본다는 게 그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책들이 항상 저희 응접실을 다 벽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제일 힘든 짐이 이제 아버님의 책이었는데 그 책들을 계속 보면서 독일어로 된 책들, 뭐 일본어로 된 책들, 영어로 된 책들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프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제 말씀을 다른 분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당연히 나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님이 가신 길과 같은 길이라고 할까요? 뭐 공부하셨던 그 독일의 대학에서 뭐 같은 은사님으로부터 이제 법학을 배우게 됐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다음 달 10월 19일이 최종길 교수님 39주기인데 어떠세요, 교수님?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은 과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버님의 사건은 많은 사건 중에 사실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인권 침해 문제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들입니다. 아직도 해결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결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참 참담한 심정인 거죠.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지쳐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청산 또 인권의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지금 우리의 과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정부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 청산이라고 해서 어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침해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인권 침해의 사례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계속 그런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하는 문제는 지금 인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절에, 유신 시절에 정말 그런 인권폭력이 있었다면 많은 세월, 지금 교수님이 벌써 중년의 남성이 됐는데 9살의 어린 소년이 중년의 남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폭력을 어떻게 멈춰야 되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다 옳은 말씀이고, 근데 전 그렇게 봅니다. 과거 천성법 개선, 습관과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과거의 유신과 관련된 그 전에 친일과 관련된 모든 제세력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과거사 청산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그동안에 우리 인권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든가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인권을 유린하겠다. 대한민국 백성을 노예로 삼겠다. 소위 일본 식민시대의 일제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형태로 대했던 바로 유신과 그의 잔재들이 정리되어야지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리가 참 어려운 것이 네. 친일 청산 이런 건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다 기득권에 계시는 예, 맞습니다. 네. 참 어렵죠. 저는 그 원죄를 우리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본다면 외세에서 우리가 접근을 못했다고 합니다만 그들의 빌부터 갖고 이 나라를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화 만드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지네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갖고 36년간 우리 국민을 몹시 괴롭혔던 친일 압제를 그대로 고용해갖고 중책을 맡겼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그 당시 우리 광복운동을 했던 우리 정통성 있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그걸 다 물리치고 나라를 정체성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유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스러운 얘기를 하고 음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바로 원죄가 거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자가 또 탄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거의 일제 황군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 세뇌되고 거의 일본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백성을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식민지화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와 백성을 농락했다는 그것은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생활 36년간 대한민국 백성이 무슨 인권을 찾았습니까? 인권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치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들이 다 정리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이 다시 수면 위에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식민지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일을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장준하 선생의 이 장을 계기로 이제 6월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사인규명이 되길 바라고 있는데 아까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어떤 진전이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이 정 선생님 사실 장준하 선생님이 제 선친이 37년 만에 나오셔갖고 굉장히 국민적 분노로 사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건 장준하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최 교수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그 일제잔재의 연장인 유신 그 시대에 희생당한 우리 애국 또 민주지사들 이런 모든 이들의 한을 풀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실 100만의 서명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현재 많은 SNS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가도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 이번에 정말 내일이 될 겁니다. 내일 동국민 이 소위 장훈준아 암살 의혹 진상 규명 회의가 대책회의 사무실이 개소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벌써 그 이전에 국민들의 상당히 그 의지가 많은 그 성명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라서 전국에 지금 서명하시는 분들 단체, 애국 시민 여러분들 모임에 가서 강연하는 강연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이 살아나가야 하고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강연을 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교수님,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들을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상 규명의 문제는 우리 장호건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인 것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국가기관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에 발벗고 나서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 가해기관이 경찰이 되었건 가해기관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되었건 이렇게 됐을 때 그 경찰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 과거의 중앙정보부는 지금도 사실 국정원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 국정원은 과거의 중앙정보부가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 우리는 그런 과거와는 단절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단계에 우리가 가지를 못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방해를 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고 또 과거에 이런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장 선생님, 끊임없이 재조사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유신 정권, 그다음에 그거를 계승한 전두환 폭력 군사 정권, 그리고 어영부영 지나온 또 노태우, 그러다 국민적인 어떤 조금 관심이 있어갖고 바꿔보자는 아닙니다만 정치적 술수로 정권이 좀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어져 오면서 많은 그분들이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질의도 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만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조직 자체가 한시적이기도 했습니다만 권한의 좀 약한 권한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기관에서의 협조라든가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죠. 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비록 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들 자신도, 정권을 가졌던 그들 자신도 비협조적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정기관의 과거에 잘못된 자들의 그 존재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난 이건 요식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예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하다가 2기가 끝나고 이러한 저희 과거에 잘못된 또 정치인들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3기를 다시 만들어서 좀 규모는 작더라도 정말 독립되고 권한을 가준 제3기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10명이 서명을 해갖고 3기를 출범시키자는 제 의지를 발휘하려고 국회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의 책상 속에 들어가서는 발의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고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왜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열쇠를 장만 안 하냐? 바로 그 자신이 과거 잘못된 친일과 군사 독재의 그 잔재였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통과를 통과시키기가 싫었죠. 그래서 그 서류는 책상 속에 들어가서 소위 기간을 넘기고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과거사가 제대로 규명됐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과거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그들이 소위 모든 이 사회, 이 국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올바른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국민 품에다가 남겨줄 그러한 우리 배달표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것만이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침해 당하는 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병증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두 분께 뭐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고? 네, 다 같이 아마 아픔을 당하신 분들, 유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드렸던 말씀이라든지 오늘 오신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네, 선생님. 우리 최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은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슴이 무척 아프셨을 겁니다. 정말 누구도 당해보지 아픔을 느끼셨고 특히 자상했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정을 잃은 사람은 좀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 집안에도 제 동생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랬겠습니다만 저는 가슴이 아픈 것보다 굉장히 화를 많이 갖고 그런 살았습니다. 한가 화를 갖고 소위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살았습니다만 그것을 나이가 들면서 이걸 어떻게 좀 삭히고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섞인 건 아직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없어진 건 아닌데 저희가 국민들과 또 이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겠다고 생각하시는 동참하시는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의 문제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을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런 불행한 가족들이 나오지 않게끔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가져옵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화해 또 용서가 있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못 오신 송철환 선생께서 15살 때 중학생, 까까머리 중학생이 사형수 아버지 살려달라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탄원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한번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께 쓴 탄원서입니다. 박 대통령 각하께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각하, 저는 이번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송상진의 아들입니다. 저는 미미한 지식으로나마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거 교직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만 10년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면서 그 어느 하나라도 공산주의자가 있으며 공산주의를 찬양한 사실이 있다는 자가 그 누구입니까? 저희들에게 민주주의의 건전한 교육을 시켜주신 아버지께서 인혁당 당원으로서 공산주의자라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형이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입학금 때문에 걱정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친구분에게 돈을 꾼 것을 공작금으로 받았다니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저는 다만 법치국가로서 증거법정주의로서 어쩌면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하였는가 하여 슬프고 억울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민청학년 사건을 잘 살피시어 바른 재판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시려고 무한히 바쁘신 줄 엄연히 알고 있지만 이 미미한 인간에게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무어라 존경과 수함을 표하겠습니까? 각하, 저희 아버지는 결코 그러한 인물이 아닐 겁니다. 저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하께서 돌보아 주신다면 저는 조국의 한 민주 시민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각하께서 어버이의 은혜로 보살펴 주십시오. 많은 국민이 모두가 행복스럽게 웃으며 내일의 영광된 조국의 발전을 볼 수 있게 바쁜 시간이나마 저희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11월 3일 일요일 경북 대구시 경상중학교 3학년 5반 송철환. 바쁜 시간에 모래를 무릅쓰고 각하께 편지를 올립니다. 네, 이런 편지입니다. 장준하 선생님 또 최종길 교수님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되셨던 서도원 선생님, 도예종 선생님, 송상진 선생님, 우흥선 선생님, 하재원 선생님, 김용원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여정남 선생님 그리고 많은 민주열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70년대의 그날이 오늘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데 너무 아프시겠지만 오늘 나와주신 이 두 분께 큰 박수. 유신의 부활만 막아주세요. 생각하기 싫은 시간이 있습니다. 꿈에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세월이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생생하기만 잔혹한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를 독재 정권에 빼앗긴 자식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24시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가난한 삶을 이어갔지만 꿋꿋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끌어준 힘은 저희 부모님들이 꿈꾸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했다는 사실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혁당 재건의 사건도 재심에서 무죄의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가 배상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도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진실을 밝히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또한 험난했습니다. 수구 세력과 보수 집단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감추고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으로 우리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력과 그 권력을 지속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과거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대사이며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이를 갈등을 조장하는 논란거리 정도로 치부하는 역사인식에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모두 같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잃는 슬픔에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이 개인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장옥원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최종길 교수가 두 자녀의 아버지만이 아니듯 사법살인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세상을 등진 8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개인의 아버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죽음으로 몰고 간 박정희 또한 개인의 아버지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사과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야의 대통령으로 독재 정권과 정면으로 맞섰던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진실을 은폐하면서 사과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문치사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종길 교수님의 무덤 앞에서 잘못을 비는 자가 없습니다. 인혁당 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죄 없는 이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바로 다음날 새벽에 8분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서둘렀던 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일 없이 사과를 할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저지른 개인과 집단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뇌를 했다는 사람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진심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야 잘못을 뉘우친 사죄가 가능합니다. 비로소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요원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최정길 교수를 안치하는 묘지 앞에 망연하게 서 있던 둥근 안경을 쓴 소녀는 지금 부록의 나이를 넘었습니다. 장순환 선생의 묘소가 수해로 허물어져 타살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혁당 가족의 가슴엔 오늘도 여전히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힘은 여전히 강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쥐고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사실조차도 왜곡하려고 합니다. 나는 또다시 못난 저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정된다. 그런 글을 남기고 독립군의 길을 걸으신 장준하 선생님의 뜻을 받고자 합니다. 자식들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장준하, 최정길, 서도원, 도일종, 이수병, 송상진, 김영건, 우홍선, 하재왕, 여정랑 선생님이 꿈꾸려고 만들려고 했던 세상,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에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 유신 세력의 부활을 막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박정희 독재 정권과 그 세력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고소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